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박영석 회장님께서 개설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오늘 주제는 잘 알다시피 유네스코 세계기록물과 28 민주운동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5년 전에 2018년에 28은 국가기념일이 되었고 또 올해 5월 29일에는 우리 28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는 국제보상운동과 28 민주운동이 나란히 세계기록유산이 되는 이런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그 두 정신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됨으로써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이런 어떤 정신적 자산을 가지고 도시가 이렇게 나아가는 정말 그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외부인들이 보더라도 너무나 자랑스럽고 정말 그 멋진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숙제나 과제들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범위를 좁히면은 지금 그 우리 28 기록물은 여러 지금 자료들이 확보되고 발견되었습니다만은 4.19 혁명 기록물로 유네스코 등재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이 아직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 등재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조만간 해야 될 과제들이고 또 지혜를 모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 밖에도 28 기념사업회는 28을 더욱 선명하고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방금 하병문 대구광역시 의회 부회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바로 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시의회 부의장 하병문 의원입니다. 정말 2.28 민주운동은 우리 대구 시민들의 정신적인 지주택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유네스코 우리 세계 유산, 정신유산에도 이렇게 등재되어 있고 아마 6점이 또 4.19 혁명하고 같이 이렇게 등재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역시 우리 대구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 정신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나. 제가 좀 널리 알리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우리 28 민주운동을 널리 또 알려갖고 또 좋은 또 여러 가지 이 점들이 정신적인 문화 가치가 다시 한번 또 등재될 수 있도록 우리 세계유산 기록물에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이제 추석이 며칠 안 남는데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23차 28 민주포럼 본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욱 사단법인 산학연구원 부원장님께서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와 기록물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제자인 김지욱 부원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국제보상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실무 책임자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부터 등재 성공시키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의 후속 사업들을 제가 실무 책임자로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28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되고 나서도 어떻게 해야 세계적인 권위,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4.19 혁명의 28이 뿌리다. 우리끼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도적인 역할은 4.19 혁명이거든. 그럼 28이 어떻게 정말 주도적인 기관이 되고 주도적인 기록물이 되고 주도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를 제가 한번 발표를 드리고, 혹시나 나중에 보고 그럴듯하다 싶으면 TF팀을 꾸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유네스코 등재되고 나서 우리 건물에 붙은 걸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해서 신문에도 나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됐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동안에는 2.28 민주운동이 대구에서 시발했고, 대구가 자부심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대구 시민정신의 대표적인 정신이고, 그 대구만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은, 이 기록물이 어디서 관리를 하게 되냐면, 그동안에는 대구가 관리하고 지원을 했다면은, 모든 기록물이 유네스코 등재가 됨과 동시에 국보급 예우를 받습니다. 국보급. 그런데 여기 아마 지방보물이라든가 지방유물 심의하러도 가셨던 분이 있는 수는 있어요. 젊을 때. 그 가보면은 지방보물 하나 선정하는 것도요. 조건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등재가 되면은 바로 지방보물이 아니고 국가보물도 아니고 국보가 됩니다. 국보의 예우를 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나라의 유산, 국보급, 보물급 해당되는 모든 유산은 문화재청, 중앙정부인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거든요. 그 문화재청에서 이 기록물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교육하고, 책자를 발간하고, 학술 세미나하고, 전시회를 하고, 그 다음에 세계화하고, 이 의미를 찾는 모든 예산을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되었기 때문에 국보급 예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신청하면은 문화재청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지금까지는 문화재청 예산은 받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채보상운동, 거기도 유네스코 등재되고 나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은 예산을 제가 받아와서 사업을 시행했고, 그 사업의 결과들을 오늘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또 뭐냐면은, 유엔이 관리하는 거니까, 유네스코가 관리하는 거니까, 세계가 관리하는 차원으로 성화됩니다. 성화되니까, 그러면 유네스코에서 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인정을 하느냐 하면, 심사가 왜 까다롭냐 하면은, 그만큼 국가의 보물 차원을 넘어서 세계의 보물에 해당되는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심사가 까다로운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등재됐다는 의미는 세계화를 해라. 그 기록물에 담긴이 단지 오래됐다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를 해야 되는데, 세계화 공유해야 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결론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만 대구에만 한국에만 갖고 있지 말고 세계인들과 공유를 해라. 앞으로도 세계인과 공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유하지 않으면은 일정한 시기가 지나서 심사를 해서 탈락을 시킨다. 등재해서 취소를 한다. 이런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세계화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국화 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면은 이제는 세계화하는 길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유네스코 등재의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동안에 여기에 중복되는 것이 2.28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이 거의 70%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중요한 것만 뒤에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술 연구 사업 같으면은 그 2.28 민주운동 기록물 총서 발행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3년도도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발굴해서 정리하고 연구 총서 기록물로 계속 내고 있죠. 이거 앞으로 계속 해야 되고, 다행스럽게도 2.28 민주운동 기록물은 현대어로 되어 있어서 다행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은 110년 전에 고문서로 되어 있어서 이걸 한글로 번역하고 다시 영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이로 번역하는데 작업 과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행스럽게도 현대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영어나 외국어로 번역하는 작업들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국내 세미나, 오늘 또 국내 세미나지만 이거 말고도 2.28에서 계속 국내 세미나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여기만 하지 말고 연대해서 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 그 국제 세미나, 얼마 전에도 국제 세미나 했습니다. 원래 국제 세미나 2.28에서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국제 세미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주제 발굴을 해야 되겠죠. 우리 것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사례들의 외국 사례들을 발굴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조금 보충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그 의미가 뭐냐면 나눔과 책임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나눔과 책임 운동의 국가와 기관들을 찾아서 그 기관들을 엮어서 공동학술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기록물 학회인 그 학회를
제가 대구로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해서 올해 11월 달에 5일에 걸쳐서 국제학술 세미나를 하고, 그럼 전 세계의 기록물 학자들이 다 옵니다. 거기에 이틀간을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이틀 세미나, 국제 세미나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2.28이니까 이 학생이 4.19 혁명 같은 민주의 의미를 찾는다기보다가 학생운동의 의미를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규모가 작더라도 학생운동의 기록물을, 사건들을 찾아서 그 기관들과 엮어내는 방법. 이거는 국제적으로 학자들하고 연결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를 찾아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면 우리가 나가고 외국에 있는 기관들이 들어오고 나중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국제기구를 만드는 것까지 저 뒤에 언급해놨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은 지금도 2.28 민주운동 나라사랑 강사를 아마 학교로 계속 파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활발하게 해야 되고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강좌들을 계속해서 늘어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국제에서 하는 건데 전국 학생 만화 캐릭터 경진대, 그것도 의미를 찾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진대 하고 난 결과물을 전시관에다가 상설 전시를 하고 벽에다가 타일화해서 전시관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문예대전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마 저에서 지금 문예대전 시상식을 하고 있거든요. 문예대전을 하고 있는데 범위를 점점 이제 넓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반기, 상반기 여기도 시민 강좌를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 대학 비슷하게 열어서 계속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넓혀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대구 민주운동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RPG 프로그램들. RPG는 역할 게임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우리 흔적들을 찾아서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해가면서 거기서 점수를 얻고 재미도 찾아가면서 뭔가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한다면은 대구에 바로 그런 현장리들이 있으니까 학교 방문하는 거, 학교에 가서 의미 찾는 거, 학교에 가면 또 2.28 민주운동 관련해서 사진이나 전시도 해놨거든요. 그런 거 둘러보는 이런 게임들. 그리고 우리 2.28 운동은 국채보다도 훨씬 더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 8개 고등학교가 참여했고 그 8개 고등학교가 아직도 대단한 명문고등학교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후배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하면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만들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 2.28 민주운동 발자취를 따라서는 골든벨 같은 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잡아서 하면 되겠죠. 홍보 기념 사업으로 2.28 민주운동 기념식, 이거 매년 국가 기념이 되고 나서 대대적으로 국가가 주도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보훈처가 주도하고 대구가 시가 주도했는데 지금은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더 멋있게 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민주운동상, 특히 학생과 관련돼서 학생 인권 민주운동, 요즘 같으면 뭡니까? 학생들이 그 자기의 자유시간 찾는 문제, 주도적 학습, 이런 쪽으로 모범을 보인 사례들을 가지고 그걸 지도한 선생님을 대상으로 이런 민주운동 상을 만드는 것들. 그 민주운동 콘서트, 이거는 오늘 아까도 얘기했었고 내일도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안도현 뭡니까? 그 가수도 부른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를 왕성하게 하는 문제. 합창단 운영한다. 그다음에 연주회도 지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연주회 같은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시민 퍼레이드. 요거는 우리 칼라풀 축제할 때 우리 그 실제로 참여했던 우리 그 원로 회원님들이 교복 입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그 재미를 후배들한테도 누릴 수 있는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그 최봉태 변호사도 오셨지만은 최봉태 변호사의 머릿속에 학생들과 연대해서 뭐 하는 프로그램들이 무궁무진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8개 고등학교가 없었지만 우리 했거든요. 그래서 대구고등학교 당시의 8개 고등학교 이외에 시내 여러 고등학교가 함께해서 가족과 함께, 그것도 가족과 함께 걷기 대회를 하고 재미를 찾고 의미를 찾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걸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대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학생들 대표 주자들도 모시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3대 명문고등학교, 하버드 고등학교, 옥스퍼드 고등학교, 런던 하이스쿨, 이쪽 학생들 대표 주자를 불러가지고 세계인과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정말 멋진 프로그램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영문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하는 거. 우리는 이 프로그램들을 몇 회에 걸쳐서 아리랑 TV가 세계 방송이거든요. 영어로 방송합니다. 24시간 돌아갑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어느 호텔이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리랑 TV하고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외 방영하는 문제. 우리 오늘 몇 회에 걸쳐서 했거든요. 영문 다큐멘터리. 그리고 창작 스토리북 발간은 우리 여기 스토리 작가 있다 토론 자료도 옵니다만은 선생님 이쪽으로는 이 팔이 어땠다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응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기본 베이스를 만드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로 영문 일러스트레이션 북인데 이거는 뭐냐면 영어로 만들어서 해외에 보급하는 사례입니다. 우리가 국세를 이런 걸 했거든요. 그것도 이해하기 쉽게 일러스트레이션을 만들어서 세계로 보급했습니다. 그 연극 공연 같은 거, 이것도 전국 공모를 해서 연극 시나리오를 공모하고 당선된 공모 작품을 가지고 실제로 공연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했습니다. 대구에서도 하고. 그럼 이런 거. 228 민주운동 유튜브 강의하는 거. 우리 유튜브 강의 시리즈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1차, 2차, 3차, 5차, 10차 이렇게 해가지고 짧게 만들어서 유튜브 방영으로 계속 프로그램 만들고 교육을 할 때 유튜브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나라사랑 강사들이 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 이런 유튜브 프로그램 만든 것을 하는 거. 유명 연예인들을 우리가 동원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방송에 나오는 외국 사람들. 외국 사람을 동원한 이유가 이 정신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그럼 228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면 멋진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하는 문제. 이게는 고정 전시관이 있습니다만 고정 말고 이동 전시관을 만들어서 첫 번째로 광주에 가면 5.18하고 우리 연계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시하고 서울에 가고 이번에 대전에도 가고 마산에도 가고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순회 전시를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비용 얼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고 거창하게 하려면 비용을 많이 들겠죠. 그럼 수리 및 보전, 발굴을 해서 수리 보전하는 문제. 지금은 아마 직접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는 안 가는데 만약에 직접 자료를 많이 구했다면은 수리 보전하는 문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대구 같으면 대구 국립박물관에서 이걸 무료로 지원합니다. 기록물에 대해서. 그 기반 조성하는 문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으니까 유네스코 등재됐다는 기념비를 어디 또 세운다거나 안 그러면은 민주운동 유적지의 표지판을 지금 아마 붙여놓은 줄 알고 있는데 더 발굴해서 학교에만 지금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거리에다가 이 표지판을 만드는 문제들. 그래서 이게 등재 기념비 제작, 그 다음에 기록물 추가 등재 운동 시작인데 요거는요 이론상으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추가가 등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왜 어렵냐 하면은 추가 등재할 때도 문화재청에 공모를 받아가지고 2건만 심사하는데 그 2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등재가 전혀 되지 않은 기록물하고 같은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4.19 혁명 기록물이 이미 올라가 있는데 228 추가 기록물 500건 발굴했습니다. 이거 다시 추가합니다. 그러면은 문화재청에서 2건을 심사할 때 그 2건 안에 새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심사위원들이 옛날에 4.19 혁명 올라갔는데 안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유네스코에서는 그거 말고 플러스 알파로 추가로 등재 받아주면 하겠다는 것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단지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2건으로 해가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이 기록물은 우리가 228 기록물만 독립적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올리니까 유네스코 본부에서 봤을 때 이거는 4.19 혁명하고 기록물하고 비슷하네. 5.18 민주운동 기록물하고 비슷하네. 거기에 얹어. 이렇게 보면 그냥 얹어 갈 수가 있습니다. 얹어 가더라도 우리 기록물이 등재되면 성공한 거죠. 근데 문제는 국내 심사 2건을 할 때 새로 2건에 선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유네스코 본부에서 공식적으로 아직 꼭 2건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건 없는데 현재는 암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등재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가 제 뒤에 하나 제시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어쨌든 자료를 지금부터 계속 발굴해야 됩니다. 우리 전시관이 좀 만든 지가 오래돼가지고 지금 4차 산업 기술들이 반영되어 있는 전시관들이 아직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이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감 콘텐츠라든가 인터랙티브 터치홀이라든가 시민들하고 학생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전시관을 만드는 문제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28 민주운동 관련 유물 확보하는 거. 이거는 기증을 받기도 하고 구입을 하기도 하고 공동협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지금은 돈 주고 사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예산을 확보해서 공식적으로 구매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디지털 구축입니다. 228 민주운동 기록물이 아마 지금까지 발굴된 것만 해도 상당히 많지 싶은데 이걸 디지털화하는 문제. 일단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고 홈페이지가 이 모바일로 연동될 수 있는 걸로 만들어야 되고 제가 이걸 확인을 못 했거든요. 우리 홈페이지가 모바일로 연동이 되는지 모바일로 연동될 수 있도록 다 해야 되고 PC 특화 버전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홈페이지 라이선스 확보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더 복잡한 라이선스가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국어 서비스 우리 거는 국채보상운동 거는 100% 영어로 번역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또다시 이제 중국어 1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계속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로 보내는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전시관. 지금 밑에 전시관은 오프라인 전시관이잖아요. 휴대폰으로 전시관을 볼 수 있는 온라인 전시관, 언택트 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 온라인 모바일로 전시관을 다 둘러보고 모바일에서 게임도 할 수 있고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그 전시관을 만드는 문제. 지금 제가 만들어졌는지 이걸 확인을 못 해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만드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념관 소장 유물들을 사진 촬영 전부 다 해야 되고 디지털라이징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역사 문화 콘텐츠 저수라는 거 아까 스토리북하고 이런 거하고 관련된 건데 단지 옛날에 그런 기록물이 있었다 차원을 넘어서 그 이상의 재미를 느끼게 하려면은 시민들이 읽고 감동을 느끼게 하려면은 그런 역사 문화 콘텐츠를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 이런 거 역사적 기록과 사실에 기반해서 민주운동 단어 사전 정리하는 거. 단어 사전. 이 단어 사전이라 하면은 그 당시에 참여했던 인물, 참여했던 학교, 기관, 장소, 사건, 그 당시에 역사적인 정치적인 사건이 뭐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추려가지고 아마 기록물이 지금까지 아마 한 1000여 건 이상 발굴이 됐지 싶은데 거기서 하나하나 찾으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단어들에 대한 참여 인물에 대한 그 신물은 무슨 고등학교 몇 회 졸업생인데 그 당시에 무슨 역할을 했고 이런 단어 사전들을 만드는 문제들. 그래서 관련 관행물 수집 및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의 자료 아마 다 찾아놨지 싶은데 계속해서 찾아서 정리하기도 했죠. 이거 외국어 번역하는 문제죠. 그 다음에 이 기록물을 다 정리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세계화하는 가장 기본이 시소로스 구축하는 겁니다. 아마 이게 시소로스 구축이 아직 안 됐지 싶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시소로스 구축이 뭐냐 하면은 나중에 시멘틱 웹을 만들기 위한 전제 단계의 작업입니다. 중요한 단어, 그게 그 당시의 인물들, 역사적 배경, 사건, 장소, 기관, 참여기관, 경찰의 역할, 이 등등들에 대해서 단어를 찾아내서 중요도, 빈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찾아보니까 최용목 하는 분이 빈도 수의 면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더라. 그러면 대구고등학교에 1회 졸업생인 장주호 선생님이 등장인물이 120번 올라오더라. 그러면 중요도가 다 나오거든요. 그 중요도에 따라서 이 기초 자료를 만드는 걸 가지고 시소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파랍했던 경찰이 나온다. 경찰서가 나온다. 그럼 경찰서 비중이 한 20%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시스로스 이후에 시멘트 기업을 만들면 동그라미 크기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관계 형성을 이 줄 묶어서 다 연결하고, 그걸 클릭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상세 내용이 나오고 하는 이 작업을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시각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만드는 작업이 시스로스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모든 자료를 다 찾아야 됩니다. 문장을 다 읽고 다 찾아내야 됩니다. 이건 전문가가 하는 거죠. 그래서 28민족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드는 문제가 있고, 디지털 아카이브 이것도 그 유네스코에서 정한 기록물 정리 방법이 있습니다. 기록물 정리 방법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 되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뭐 하면 된다라는 그거는 그 차원을 넘었습니다. 이 전문가들 영역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디지털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따라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대구 같으면 서지학계, 기록물학계 이런 그 전문가들이 유네스코 기준에 맞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스로스 작업이 끝나면은 시멘틱 네트워크 작업을 하죠. 이걸 다른 용어로 온톨로지 작업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228 있다. 그러면 대구고등학교 있다. 경북고등학교가 있다. 대표적으로. 학교가 있으면 학교 안에 또 인물들이 있다. 그럼 전부 다가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연결이 다 돼서 제일 중요한 거는 크기가 크게 나오고, 작은 거는 조그만하게 나오고, 큰 거는 크게 나오고, 중요도의 크기를 그림으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도 선 크기를 진하게 연결되면 중요하게 연결되고, 작게 연결되면 가늘게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이걸 이게 뭐지? 경북고등학교다. 그럼 경북고등학교 클릭을 딱 하면 그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밖으로 못 나가게 교문에서 두 팔 벌리고 막았다. 이런 기록물들이 요 클릭을 하면 다 상세하게 나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여기도 있죠. 더 복잡하고 이거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나중에 되면 228이 뭐하고 연결됩니까? 이게 228을 중심으로 돼가 여기 419하고 연결되고, 나중에 이게 518에 영향을 미쳤고, 이게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미국에 무슨 하버드 고등학교에 학생들 민주운동이 있었다. 하버드 고등학교에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그럼 하버드 고등학교 무슨 일이 있지 싶어서 클릭을 딱 하면은 하버드 고등학교가 1972년도에 학생들이 밥독하는 데모가 있었다. 뭐 이런 거. 이런 식의 연결이 이 안에 다 내용이 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요 클릭을 하면 다 나옵니다. 요걸 클릭을 하면 요걸 중심으로 또 이런 연결이 또 나옵니다. 요걸 가지고 온톨로지라고 하고 시멘틱 네트워크, 시멘틱 웹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하는 것이 전문가 영역이라서 돈도 만들고 나면은 시각적으로 한눈에 딱 들어올 뿐만 아니라 중요도, 내용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는 그 PC나 모바일에서 할 수 있는 그 메타버스 전시관이죠. 실제로 여기 오지 않고도 서울에 있는 사람 28이 뭐지? 그러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뭔데? 휴대폰으로, 모바일로, 텍스트로 된 문서가 아니라 실제로 되고 있는 전시관을 모바일상에 구현해 놔놓고, 단지 모바일 저 밑에 있는 전시관을 입체적으로 찍어서 올려놓은 거 아닙니다. 그건 2D, 3D 전시관이고, 그거 말고 모바일에 맞는 메타버스 전시관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게임도 하고 실제로 전시관물을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사업에 지금 유네스코 등재가 되고 나면은 등재된 기관끼리 모이는 전문기관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무국이 어디 있냐면 안동국학진흥원 안에 있거든요. 여기에 가입해서 1년에 2번 공식적인 회의를 합니다. 거기 가면은 각 기관들이 자기 기록물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공동으로 우리하고 할 게 뭔가, 이런 국제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가 외국인을 한번 부르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다. 그러면 다른 기관의 국제 세미나 12월 2일 날 하네. 그럼 우리 12월 날 12월 3일 날 해야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비행기값 안 줘도 되거든요.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등재기관 실무자 회의에 참여하는 문제. 이건 필수적으로 아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지역 단체 민주운동 관련 사업을 지원하거나 공동으로 하거나 하는 문제. 지금은 5.18하고 아마 MOU도 맺었고 할 텐데 앞으로 마산하고 대전하고도 해야 되겠죠. 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거. 혼자 임무로 하면 영향력이 약하니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문제. 정부 예산을 주는 데가 행안부만 있는 게, 지금 아마 우리 행안부가 받는 것 같은데 행안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문화유청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화에.
세계 유수 대학 도서관, 박물관과 네트워킹 사업을 하는 문제. 이거를 옛날에는 우리나라 기록물, 한글로 된 기록물을 하버드에 있는 내 도서관에, 하버드 도서관에 갖다 주려면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한류열 평균이 불어가지고요. 한글로 된 문서도 좋다. 무조건 더. 굉장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영어로 다 번역해가 하버드 도서관, MIT 공대, 콜롬비아 대학, 유럽에 있는 유수의 대학들, 아시아에 있는 대학들 전부 우리가 연결해서 우리가 디지털 아카이브 다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 만들어 놨는 거 그쪽 도서관에 연결만 하자. 이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거 해줄 우리 또 세계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그쪽 연결하면은 이게 아주 쉽게, 옛날보다 아주 쉽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우리가 자료를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국에도서 미국 학자가 영어로 된 논문을 쓸 수 있게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런 학자들끼리 연결된다면 외국의 유사 사례,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했던 사례가 있다면은 그 학생들 운동들 사례를 모아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국제 세미나 하다가 국제기구 창설하는 문제. 4.19에 우리가 묻히면 안 되는 겁니다. 2.28 학생운동, 학생운동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주도가 되어서 하는 문제. 국제기구 만드는 문제. 그래서 핵심이 이겁니다. 지금부터 이 끝나고 나서 당장 진짜 해야 되는 것은 유네스코 산하에서 바로 세계 기록 유산 금지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는 아까처럼 어려우니까 유네스코 산하에 아시아 태평양 기록 유산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쪽으로서 이러는 길은 그러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된 것 중에 50% 정도가 아시아 태평양 기록물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게 방법이 아시아 태평양 기록물 먼저 등재하고 그 다음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에서 등재하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왜 등재하느냐? 여기에 등재하면은 마찬가지의 문화재청 소관이 되고 문화재청 예산을 받고 예우가 국보급 예우를 그대로 합니다. 그럼 이 기록물을 우리만 대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보 신청하면 무조건 안 되거든요. 정말 어렵거든. 그래서 국보급의 예우를 받으려면 아시아 태평양 기록물 MOW, 모캅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경쟁이 아주 셉니다. 원래 심사 끝났습니다. 2년 뒤에 있습니다. 2년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면 여기 신청할 수 있거든요. 신청했다가 한번 떨어졌다. 그 다음 뒤에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들한테 인상을 팍 줘야 되는데 처음 올려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기록물이 되면 똑같은, 그러면 요 정서도 유네스코 등재 이런 정서가 나오거든요. 요거하고 똑같은 거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네스코의 모캅입니다. MOWCAP. 유네스코의 아시아 태평양에 속해 있는 기록물입니다. 그럼 국가 차원을 넘어가는 거니까 대단한 기록물이 되는 거죠. 국제적으로 인정한 기록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과 똑같이 되고, 그리고 2.28, 요래 제목이 2.28 민주운동 기록물 이렇게 되잖아요. 완전히 우리가 주인이 되는 기록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시간이 제가 오버했습니다. 너무 많은 걸 하고 싶어서. 근데 제일 끝에 핵심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도 국보급 예우를 받는 기록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2.28 민주운동 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지금 올해로 8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8년째 하고 있고요. 저는 2019년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해서 5년째 지금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28 민주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걸 이제 계기로 다시 한번 지금까지 기념사업에서 운영했던 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어떤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이제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기록이나 자료를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을 하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료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를 이제 아카이브라고 얘기하는데, 디지털 아카이브는 뭐 그런 기존의 아카이브 작업을 훨씬 더 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기록물이나 또 자료를 갖다가 전자적인 정보로 전환해 가지고
훨씬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거의 뭐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활용을 하더라도 기존 자료가 뭐 손상되는 일은 전혀 없고, 또 누구나 쉽게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아카이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게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인데 2019년도부터 기존의 아카이브 사업을 디지털화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8년 동안 아카이브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진행한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아카이브 사업은 2016년도부터 시작됐지만 그 이전에도 이름은 아카이브라고 붙이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아카이브 사업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2.28 민주운동이 일어났던 40주년 때 만들었던 40년사 하고 그 이후에 또 10년 만에 다시 만들었던 50년사 뭐 이런 것들은 이름을 아카이브 사업이다라고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아카이브 사업이었습니다.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에서는 사업의 목적인 2.28 민주운동 정신의 기념과 개성, 발전을 위해서 아카이브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 하에 2015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2015년부터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2016년부터 대구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28 연구원이 2019년도에 개원을 합니다. 2019년도에. 저도 이제 그 2.28 연구원 소속인데 2019년도 2.28 연구원이 개원하고 난 뒤부터는 이 아카이브 사업을 연구원에서 직접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38쪽에서 39쪽에 보시면 그동안 2016년부터 원래 이제 2023년도 요거 이제 예정입니다. 이렇게까지 쭉 한 연구 결과물들입니다. 아카이브 사업 결과물들입니다. 근데 총 2022년 작년까지 총 14권의 보고서가 나오고 원래 이제 3권 합해서 전체 한 17권의 그동안 8년 동안 결과물로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초창기에는 거의 1년에 한 개 정도였습니다. 사업을 한 건 정도 이렇게 진행하다가 2019년도부터 이제 2.28 연구원이 개원하고 거기가 주체가 되다 보니까 많은 연구원들을 투입해가지고 연구 결과물도 훨씬 더 많이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2권, 그 다음에 3권, 2021년도에는 4권 이렇게 했고요. 원래도 3권의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17권의 보고서를 크게 4개의 주제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된 연구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2.28 민주운동과 2.28 민주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 대구 지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뭐 흔히 권위주의 정권 시기까지라고 얘기하는데 1993년 2월달까지입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대구 지역에서 일어났던 민주운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1960년은 2.28 민주운동이 일어난 해니까 1960년을 전후해서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의 생활 문화가 어땠는지를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이 고등학교 생활 문화는 그 직접적으로 변화를 1960년 2월 28일 날 무슨 일이 있은 날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1960년 2월 28일이 있기까지 그때 당시 학생들의 어떤 저변에 흐르는 문화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우리가 아카이브 사업도 하고 여기서 모여서 뭐 포럼도 하고 하는 것이 사실상 기념사업회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죠? 그래서 2.28 기념사업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역사와 활동에 대해서 또 연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2019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 2.28 민주운동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묶어서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28 민주운동과 대구 지역 민주운동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시작해서 제일 먼저 한 작업이 직접 1960년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그때 직접 참여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정언을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는 판단하에 제일 첫 사업으로 2.28 민주운동의 주역 22인의 구술담을 녹취해서 기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2.28 민주운동 22인의 경험과 기억입니다. 그 작업은 2016년도에 했는데 이게 이제 단행본으로 2018년도에 출간이 됐습니다. 예. 여기 내용에 보면 2.28 민주운동에 참여했던 주요 22인의 유년기부터 현재까지 또 2.28 민주운동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그분들의 어떤 구술을 기록 정리해 놓았습니다. 40쪽에 보시면 두 번째 아카이브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한 건데요. 이번에 2.28 민주운동 이후에 대구 지역의 민주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4월 혁명기에 한해서 대구 지역에서 어떤 민주화 운동이 있었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기간으로 보면 1960년 2월 28일부터 1961년 5월 16일 사이 4월 혁명기를 크게 발생기, 성장기, 고양기 이렇게 나누고요. 그리고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이 어떤지 설명도 붙이고 주로 이제 신문 보도 자료,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매일신문에 난 신문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역사적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것이 두 번째 작업이었습니다. 세 번째 작업은 2018년도에 앞서 이제 2.28 이후에 대구 지역 민주운동의 연장선상으로 두 번째 사업으로 자료로 보는 대구 민주운동이라고 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은 1961년 5월 16일부터 87년 6월 29일, 그러니까 6.29 선언이 있고 이제 민주화로 진행하기 전, 그러니까 6월 민주항쟁까지 기간에 대구 지역에서 어떤 민주운동이 있었는지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 민주운동의 전반적인 흐름을 정리하고 각 시기별로 민주운동, 여기 조금 폭넓게 이렇게 민주운동에 대한 개념을 잡았습니다. 학생운동, 정치운동, 통일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또 연대, 교육, 문화예술, 종교 등에 망라해서 대구 지역에서 어떤 민주화 운동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놓은 책입니다. 네 번째는 2019년도에 이제 자유구축 사업 결과물인데요. 이거는 이제 자료로 보는 대구 민주운동이라고 해서 그 대구 민주운동의 연구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960년 2월 28일부터 시작해서 61년 5월 16일까지 한번 일단락을 짓고 그 이후부터 87년 6월 민주항쟁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87년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이제 민주화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는 87년 7월부터 93년 2월 이게 노태우 정부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대구 지역에서 어떤 민주운동이 있었는가를 두 권에 걸쳐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2.28 민주운동 이후에 대구 지역 민주운동에 관한 역사적 자료 구축을 위한 마지막 사업으로 시리즈로 이제 3번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주로 이제 매일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보도 기사를 세기화하고 이때부터 이제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경우는 이제 2019년부터 아카이브 사업을 디지털화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가 연구원에서 많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어차피 만드는 자료니까 처음부터 디지털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아카이브를 구축하면 디지털을 업로드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원래 이제 사업 예정 보고서인데요. 2.28 민주운동 자료집 발간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정리 및 텍스트 도구입니다. 그간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발굴이 됐는데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집대성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고 또 기존에 발굴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들이 또 발굴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 현대어로 쓰여졌긴 한데 2.28 민주운동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문 자료 대부분이 이제 국한문 혼용이기 때문에 요즘 학생들이나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 접근성이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부 한글로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국내 언론 보도 자료뿐만 아니고 미국 정부에서 나온 발행 자료라든가 기타 이제 2.8 민주운동과 관련된 주역분들이 쓴 일기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자료를 총 정리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41쪽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 큰 주제입니다. 1960년 전후 대구 지역 고등학생 생활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작업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1960년 2월 28일 날 뭐 당장 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아니고 뭐 모든 뭐 행위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날 당장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터지는데 그 저변에 흐르는 그때 당시 고등학생들이 공유했던 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좀 폭넓게 2.28 민주운동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간접적이면서도 훨씬 더 좀 본질적인 그런 이유를 원인을 발굴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202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첫 자료로 보시면 2020년에 나온 자료가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1960년 전후 대구 지역 고등학생 생활문화 자료에서 당시 고등학생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인터뷰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2.28 민주운동 유공자로 지정이 되신 1600분의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총 320분이 설문지에 응해 주셨고 또 한 70여 명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직접 인터뷰를 해서 그때 당시에 고민거리, 진로 준비라든가 학교 생활 어땠는지, 학우들과 또 교사와의 어떤 관계는 어땠는지,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죠? 교회 행사에 많이 동원됐는데 그때 감정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 그 타학교의 어떤 교류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이건 2.28 민주운동이 연대를 통해서 일어난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단순히 녹취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책이고요. 두 번째는 신문 자료로 본 1960년 전후 대구 지역 고등학교 생활문화 자료입니다. 그래서 당시 학생들이 느꼈던 것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신문에 어떻게 보도됐는지 그때 당시 학생들 생활이 그걸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대구 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매일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1955년부터 1961년까지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의 교원 내외 생활 문화를 이렇게 스크랩을 했습니다. 디지털 파일로. 그래서 그때 당시 학생들의 생활 문화, 민주주의와 관련된 방공 활동이라든가 학부후국단 활동 이런 언론에 드러났던 그때 당시 고등학교 학생들의 생활 문화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그 연장선상에서 기존에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위에 이제 당시 고등학교 재학생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나 인터뷰 자료를 나름대로 주제를 가지고 분류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했는데 크게 개인 활동, 가족 생활, 학교 활동, 사회 활동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들 생활 문화를 정리를 했습니다. 네 번째 사업은 2021년도에 같이 진행된 사업인데요. 신문에 드러났던 고등학교 학생들의 생활 문화를 주제를 잡아서 분류해서 이제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기사 건수가 1,456건에 달하고요. 7개의 주제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입시 경쟁과 관련된 거고, 두 번째는 교과 외 활동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셋째는 학생들의 어떤 그때 이제 언론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학생들 풍기물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던데 큰 내용은 아니고요. 영화관에 갔는 거, 또 연애했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 꼭지로 해서 했고요. 또 넷째는 뭐니 해도 이게 생활고하고 교육비 문제에 많이 시달렸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또 해봤고요. 또 다섯 번째는 학생들이 각종 방공 행사를 비롯해서 많은 행사에 동원이 됩니다. 어떤 내용의 집회 행사에 동원됐는지 그런 걸 조사해봤고요. 그리고 이때 2.28 민주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2.28 민주운동이 주목받는 건 이제 학교 내의 문제를 잡은 게 아니고 학교 외에 학교 바깥의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항의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의 시초고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건데, 그때 당시 2.2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학교 내의 비리를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싸운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들 학생들을 차별한다든가 뭐 아니면 심지어는 어떤 학교에서는 이제 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 학생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또 난리가 나고, 그래서 학생들 전체 들고 일어나서 뭐 이렇게 데모하고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고요. 마지막 7제는 이제 학교 호국단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이렇게 해서 분석한 자료가 4번째 자료입니다. 그리고 5번째 자료집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2023년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자료인데, 고등학교, 이제 8기 고등학교가 공식적으로 참여를, 2.28 민중에 참여를 했는데, 그 참여한 고등학교에서 4월 혁명기, 이제 4월 혁명기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교우지가 많이 발행되는데, 4월 혁명기에 굉장히 좀 자유로운 학생들 의견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에 나온 그 교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 사회 비판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고, 이 정도 되니까 2.28 때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한글을 할 수 있었겠나 싶을 정도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960년 3월부터 61년 4월 사이에 발간된 교우지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이제 교우지가 많이 안 남아 있어요. 저희들도 이제 막 구한다고 많이 구해봤는데, 지금 현재 확보한 교우지는 4개. 경북고에 경맥 7호, 대구고에 달구 1호, 창간호고요. 그 다음에 대구 상고에 상원 7호, 경북 서대부고 군성 8호가 요때 4월 혁명기에 나온 교우지입니다. 요걸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째 큰 주제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념사업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활동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 2021년도에는 먼저 2.28 민주월급 기념사업회가 생기고, 이걸 사단법인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와 당시에 이제 그 사업회를 주도했던 분들의 인터뷰해서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두 번째는 2.28 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과정에 관한 아카이브입니다. 2.28 민주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도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료들이 여러 군데 이제 분산돼 있고 해서 국가기념일 지정과 관련돼서 생산되거나 했던 그런 자료를 총 집대성하는 그런 작업을 했고, 언론 자료 또는 뭐 국회 자료 또는 이때 당시에 이제 국가기념일 지정을 주도했던 10명의 관계자들을 인터뷰한 내용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28 민주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는 데 대한 모든 자료를 모아놓은 게 두 번째 자료입니다. 네 번째 이제 큰 주제는 이제 디지털화에 대한 주제입니다. 처음 디지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이제 계획을 세운 게 2019년도입니다. 그래서 2.28 민주운동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제 2.28 민주운동 아카이브를 디지털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모색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여기 이제 중요하게 이제 보실 부분은 그 맨 밑에 보시면 기본 계획을 3단계로 수립을 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수립을 했고, 또 특히나 이제 소요 예산을 대략적이나마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5억, 3억, 2억 해서 총 이제 10억 정도의 예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때부터 돈을 어디서 이제 따가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행안부에 직접 얘기하기도 하고, 보훈처를 통해서 또 얘기하기도 하고 뭐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디지털화 작업은 아직도 이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그런 사업비가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된 어떤 형식으로 생산을 하고, 기존에 있던 자료도 다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자료집은 2023년도에 원래 이제 발간된 예정인데, 그 많은 2.28 관계자분들이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에 기증한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증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또 책을 한 권 내는 그런 작업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8 민주운동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됐는데 간단한 평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2016년도부터 추진 안 했으면 지금처럼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계점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일 큰 한계점은 지금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정부 예산에서 번번이 이제 탈락을 해서 사업이 진척이 본격적으로 이제 되지 않는 이게 돈이 예를 들어 10억인데도 뭐 조금씩이라도 하면서 이제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기계도 이렇게 도입하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려면 처음에 들어간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업비를 어디 가서 좀 많이 획득해 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가 되는 게 지속적으로 자료 발급 작업을 진행했는데도 여전히 좀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4월 혁명기에 나왔던 교우지 가운데 8개교 중에 이제 4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4개 학교에 대한 교우지도 저희들이 좀 수집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이 당시에 시위했던 그 사진이 있죠, 그죠? 그거 굉장히 좀 시각적이고 생동감 있고, 2.28 민주운동이 이랬구나, 뭐, 경찰이 정말로 못됐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료인데, 이게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심지어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의 그 사진방에 들어가 보시면, 사진만 덜렁 있습니다, 사진만. 그리고 빠진 사진도 있고. 이게 무슨 사진인지, 어느 고등학교에서 시위한 사진인지, 어딘지, 어디서 하고 있는지, 그죠? 전혀 이제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거가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 크게 이제 제가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해봤는데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좀 장기 과제로 좀 남겨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돈이 들어가는데 큰 돈 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라도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그간의 결과물들, 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결과물들을 서비스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추가 자료 발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28 민주운동의 선도성을 시간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실제로 2.28 민주운동 이후에 있었던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직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3.8 대전 학생운동 그 부분들이 정말로 내가 나서게 된 게 2.28 그걸 보고 보도된 내용을 보고 내가 나섰다 이런 걸 이렇게 경험적인 근거를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월 혁명기에 발간된 교우지, 특히 이제 경북여고, 대구여고, 대구공고, 대구농고의 교우지를 좀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2.28 선언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2.28 선언문 원본에 대한 행방이 전혀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2.28 선언문의 원본도 한번 찾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진 자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28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 또 2.28 민주운동 기념사진전에 온라인상에 사진전이 있습니다. 갤러리에 들어가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진하고 또 경복고, 대구고, 사대부고 교우지에 실렸던 사진하고 좀 이게 막 흩어져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좀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좀 하고 사진 설명도 추가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2.28 민주운동의 정신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자 방금 소개한 대로 저는, 한 1년 전까지 대구 영북연구원의 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남대학교에서 학생들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창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김 부원장님은 이번 2.28 민주운동 기념물 이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또 활용 방안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언론 홍보 공유 방안까지 이렇게 쭉 의견을 한번 좋은 의견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안 교수님께서는 2.28 민주운동 기록물을 발굴하고 수집, 보존하는 아카이브 사업이 어떻게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하고 보존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두 분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토론을 이제 진행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앞에 두 분 이제 주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 분이 한 5, 6분씩 이렇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조혜정 박사님, 최장수 교수님, 그리고 박창원 교수님, 김태형 교수님 이렇게 토론을 하시는데 추가 발언 필요하면은 나중에 또 따로 기회를 주시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마 주로 이제 자료 발굴이라든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하여튼 자유롭게 한번 재밌게 하셔야 됩니다. 어른들 지금까지 계시는데 피곤하게 하면 안 되고 재밌게 하셔야 돼요. 네, 조 박사부터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를 보는 자체로 이미 재미있으시고 기분 좋으시기 때문에 마이크 잘 나오나요? 네, 제 예쁜 목소리 안 나오면 큰일 나죠. 그럼 시작하겠는데요. 왜 228인가? 그 228의 존재적 가치 그리고 그 존재적 가치가 어떻게 확산이 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확산이 되었으면 좋을까라는 걸 부분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드러내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그동안의 2.28 민주운동의 어떤 그 1차적 사료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했던 부분 이런 걸 중심으로 봤을 때 2.28 민주운동이 좀 더 확산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우리가 달성하는 것도 있지만 내부에서 우리가 나가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궁금해서 여기가 어떤 곳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좀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박물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콘텐츠 그런 것들을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사례로 좀 연결해 보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발표하신 김지욱 부원장님께서는 이미 국채에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이런 세계 기록유산물에 대해서 기록의 등재 시점부터 그런 아카이브 할 때까지 많은 일들을 해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갖고 오셨고 또 향후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산이 되고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도 굉장히 깊이 있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첨언을 한다면 이렇게 조금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 그래서 참여하고 누구나 약간 들여다봤을 때 이게 뭐지 굉장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는 그런 걸로 제가 좀 엮어보았습니다. 우선 사진 텍스트가 5장이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 5장을 봤을 때 굉장히 역동적이고 또한 입체적이면서도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 텍스트가 문자 텍스트보다도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28에는 그런 문자 텍스트, 그러니까 228 생자료들, 많은 분들이 구술 자료 했던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산재 있고 또한 그런 자료들이 지금도 계속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과 일기장, 그 다음에 당시 주역분들의 어떤 구술 인터뷰 자료, 이런 생자료를 가지고 이미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극이 이루어지고 있고 뮤지컬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것들을 통해서 다른 책이라든가 다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보내고 있고 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인식을 안 하더라는 거죠. 좀 덜 하더라는 거죠. 대구 시민 입장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과 그 다음에 2.28 민주운동 기록물이 나란히 세계 기록유산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대구 시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 모두가
약간의 자극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들여다보게 한다면 그냥 여기서 좀 더 시각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해외에 있는 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경주에 있는 살롱 헤리티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가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아니면 우리가 해외로 갔을 때 여기를 찾는 이유가 그 뭘까? 거기 가서 봤을 때 뭘 보고 왔을까?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기억을 기록한다라는 이 사업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라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봤을 때는 그러면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시각적으로 혹은 참여형으로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예를 이제 가져왔거든요. 경주의 살롱 헤리티지를 가면 여기는 세계 유산 도시 기구에 아시아 태평양 지구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살롱 헤리티지는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세계에 있는 문화유산들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갔을 때 특히 그 열기구라는 것은 이렇게 벽에 있어서 이게 터치만 하면 그 열기구가 움직이면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근데 아이들이 여기서 열광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228에 왔을 때 아이들이 보고 뭘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진짜 18개가 기록유산으로 등재됐는데 그건 어디에 있을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퀴즈로 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가면 특히 미디어 터널이 있어서 여기에 이 터널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거는 진짜 남녀 모두가 열광을 하고 정말 굉장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보여주는 것들. 그럼 우리는 228에서 분명히 이런 것들 우리도 보여줄 것들이 있거든요. 사진도 있고 일기장도 있고 그때 당시에 정은의 목소리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서 보여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것이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걸 확보해 놓은 상태잖아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가 됐다라는 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일본의 모지코항에 가면 관몬 해협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1층에 실내인데도 레트로 거리를 실제로 어떤 생동감 있게 조성을 했거든요. 실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변가에서 저녁 무렵에 석양에 있는 그 저녁 시간을 꼭 보는 느낌을 만들어 뒀어요. 근데 그건 정말 괜찮거든요. 가보면 저도 거기에 빠져들더라고요. 그리고 2층에서 4층 사이에는 돈 모양으로 약간 그 스크린이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 그 대형 스크린에 그때 당시에 모스크바항에 있는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입체감을 느끼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안 볼 수가 없게 만들었거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는 그거 하나만 있는데 그걸로 크게 하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형 자료를 봤을 때 저는 우리가 분명히 많은 사진 자료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마다 지금 현재 상징적인 그 조형물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가야만 알 수가 있고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만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 학교만 했다는 것을 예를 들면 이 사업회 주변에 그 학교의 조형, 그 학교를 상징할 수 있는 것 거기는 똑같은 조형물이 아니라 상징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경북고등학교다. 그러면 결의문에 대한 있는 모습을 가져간다든가 대구 상고는 벽을 허물었다. 그리고 대구고등학교는 또다시 선언물이 불태워졌다라는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사대보고는 저녁에 농성에서 7시에 야간 데모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면 그날의 228의 한 모습의 한 컷이 실제로 조형물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결의문이라든가 이런 굉장한 것들은 사진, 그 다음에 구슬 인터뷰에서 실제 있었던 내용들, 그러니까 달구 1호라든가 군성 8호, 무슨 상원 7호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때 당시의 생자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저는 구체적으로 좀 드러내서 확 이렇게 압도할 수 있도록 당겨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몇 군데를 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 박사님 고맙습니다. 같이 우리 들어봤습니다만은 이게 특히 강조한 게 228의 자료, 또 볼거리 여기에 대한 그 시민들, 국민들하고의 거리를 이렇게 좁히는 방안, 그죠? 거리를 좀 좁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이제 흥미롭게 이렇게 하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테니까
아주 젊은 세대부터 쭉 해서 그 디지털적으로 이렇게 결합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국내외 사례를 이렇게 들어서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조박사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장수 교수님이 경북대학에 계시니까 연구자 입장에서 또 어떤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맡은 경북대학교 최장수라고 합니다. 앞에 조 선생님이 뭐 목소리도 좋으시고 내용도 좋으셔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들어보시면 목소리도 이렇고 내용도 준비한 내용이 재미가 없어요. 제가 봐도. 재밌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최대한 재밌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아카이브의 어떤 아카이브 자체에 대해서 내용을 아는 사람이 전혀 아니라서 제가 주로 토론을 맡게 된 내용이 이 안도훈 선생님 발표인데 저는 주로 이제 그 지금까지 발표되거나 성과에 대한 이 평가를 중심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사실 228에 대해서는 좀 연구자 입장에서 한 두세 차례 이 연구 논문을 발표한다거나 출판 작성에 이 참여를 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제가 아카이브 그 자체의 기술적인 측면이나 어떤 조직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뭐 어떤 내용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발표문에도 나왔지만 아카이브라는 게 언제부턴가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 것까 보니까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말이더라고요. 뭐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물 중에서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것을 선별하여 보관하는 장소 혹은 기록물 자체를 이른다고 하는 용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러면 도서관하고는 어떻게 다르지? 도서관과도 자료가 많은데 그 다양한 특성들이 있던데 그 중에서 제가 주목했던 거는 고유성과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점에서 도서관 자료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서관도 희귀 자료가 있겠지만 뭐 도서관은 희귀 자료를 보관하는 게 목적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이 아카이브는 그 특성상 하다 보면 희귀 자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고유성과 이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구축되고 있는 228 민주운동 아카이브 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뭐 코멘트를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게 사실 228이 시기적으로 사건 자체를 보면 아주 장기간의 운동이 아니다 보니까 아까 그 발표자분들 그래 했지만 우리가 선언적으로 외칠 수 있지만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4.19의 그 뭡니까 이 시발점이라 하지만 그 경험적으로 증명해내는 건 상당히 그건 누구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고 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을 때 기존의 그 성과물들이 보통 특히 228 민주운동과 대구지역 민주운동의 내용에 22인의 경험과 기억 이외의 부분들은 사실 228과 직접적인 연관성, 그러니까 고유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구 민주운동에 대한 내용도 사실 세계적으로도 좀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에서 아카이브성이 조금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다. 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 선생님 발표 내용에도 보면 결론에 보면 뭐 중요한 추가 자료 발굴이나
사진에 대한 어떤 정리 이런 부분들이 통해서 많은 부분 보충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축된 결과물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시는데 228과 지역민주운동, 60년대 전후 고등학생의 생활문화, 228 경협사의 역사활동, 228 디지털 구축 사업 및 자료 정리 이런 4가지 유형을 제시하셨는데 조금 이 유형별로 독립성이나 상호 연결성이 좀 분명하게 설정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사업들이 좀 가시적으로라도 좀 구성적인 완성도를 조금 더 기하는 게 어떨까. 그걸 위해서는 어떤 장기적 계획에 대한 뭐 점검과 세분화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사실 이 자료들은 아날로그 자료는 끊임없이 유출되고 있는데 당장 어떤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 필요하지만 이 재정의 이유라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좀 안타깝고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측면인데 이 제한된 재정안에서 어떤 디지털과 관련된 홈페이지 재편이라는 부분들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뭐 그것과 더불어서 좀 SNS 기반, 홈페이지 기반하고 좀 다른 SNS 기반의 홍보 강화 사업을 조금 개발하면 좀 어떨까? 사실 홈페이지에서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SNS를 통해서 우연하게 접근하는 빈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싶고 제가 토론문에서 못 적었는데 제가 학교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아카이브의 유형 중에 그 교육과 관련된 유형이 좀 독자적으로 다뤄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 상대로 한 정치 교육이나 민주주의 교육, 지역 정체성 교육을 위한 어떤 아카이브.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알기로 또 228 민주운동에 대한 이 학술적인 연구가 논문을 중심으로 상당히 이제 축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이렇게 교육 아카이브와 더불어서 학술 성과를 어떤 좀 분산된 학술 성과를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출간하면서 아카이빙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뭐 아카이브의 개념 정의도 우리가 최 교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228이 아카이브의 정의로 볼 때 고유성과 대체 불가능성 말씀하셨는데 228 같은 경우는 그 고유성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고유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228의 경우에 예. 나중에 혹시 뭐 플로에서 질문할 거 있으시면 그 나중 시간에 한번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카이빙이라는 거를 새로운 유형으로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떠냐. 개념을 확대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말씀하신 게 SNS를 통해가지고 요즘 그죠? 활발하게 이런 게 이루어지니까, 홈페이지에만 뭐 이렇게 너무 저래 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한번 해보자 하는 말씀이고, 요즘 우리 박영석 회장님 뭐, 방송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TV 개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예. 녹화 중이라. 말 조심해야 돼. 몰랐습니다. 예. 뭐 하여튼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우리 박창원 교수님 토론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또 228 직접 참여하시고 또 직접 관련이 계신 또 어르신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228 관련해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많은 이렇게 배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계속 우리 원장님께서 좀 재미있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앉아있으면 좀 바꿨습니다. 말씀드릴 내용들을. 그래서 제가 전책이 뭐냐면 등재의라든지 활용 방안 이런 부분들은 우리 김종훈 원장님께서 워낙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제가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괜히 하면 그냥 첨언부언돼서 지겨운 이야기밖에 안 되고요. 그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에서 한두 가지 이야기를 덧붙일까 합니다. 제가 작은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안 그래도 앉아있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한 4년 전에 제가 이제 문체부에 심사를 하러 올라간 적이 있는데 심사 내용이 뭐냐면 지역 문화 브랜드 대상을 뽑는 그런 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문화를 통해서 브랜드를 제출해서 이제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각 지역의 축제라든지 아니면 행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주로 올라오는데 광주에서 뭐를 가지고 왔냐 그러면 광주 학생운동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뭐냐고 이해를 못한 거죠. 심사위원들도 왜 광주 학생운동을 지역문화 브랜드 공모전에 심사를 가지고 냈느냐 그러니까 딱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광주 학생운동이 훨씬 전통도 있고 좋은 어떤 아주 출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일어난 5.18 광주 민주운동에 묻혀가지고 광주 학생운동이 티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아무리 표를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더라. 그래서 생각해냈던 게 이거는 우리는 문화로 접근해보자. 그래서 문화적인 관점에서 광주 학생운동을 브랜드로 만들면 틀림없이 광주 학생운동이라는 이야기들이 회자가 될 것이고 또 문화라는 부분은 지금까지 5.18도 그런 게 있고 우리 2.8도 그런 부분인데요. 주로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 제공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계속 그렇죠.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이렇게 하면 전파가 될 거야. 확산이 될 거야. 그렇게 했는데 그걸 넘어서 항류하는 일들을 만들어보자.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생들이 중요하다, 시민들이 중요하다 그러면 시민이나 학생이 항류하는 행사가 되도록 해야 그 사람들이 사발성을 가지고 즐기는 거지. 그렇지 않고 공급자 위주에서 하면 일회성 끝나고 나면 또 없어지는 거고 다음에 또 돈 들여서 하면 또 끝나고 해서 그렇게 하려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문화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문화적인 관점에서 광주학생운동을 접근하면 좋겠다. 그런 이제 부분에서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때 심사위원들이 그걸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쉽게 조금 이제 유보가 됐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게 정말 학생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와서 학생들이 항류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펼쳐본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또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간이 갈수록 그 직접적이고 주체적인 분들이 계속 이제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결국 우리 미래 세대 후손들이 그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그 친구들은 즐거움이 있고 같이 항류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그 친구들이 그걸 이어받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2.8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이 등재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과연 그러면 2.8 학생운동 제가 이제 그 전체의 예전의 자료들을 보면 학생, 언론, 시민 이 삼각이 결국은 이제 2.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는 그 주체가 되었었는데 그게 갑자기 일어난 것인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은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소위 하면 스토리를 넘어서는 영상적으로 내러티브하게 가지고 가면 그게 결국은 자연스럽게 와닿는 부분이 아닐까. 제가 몇 가지 말씀만 드려볼게요. 자, 1945년도에 해방이 됐는데 경북 어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북 어대죠. 경북 어대에서 학생들이 성명서를 냅니다. 제일 먼저 냈던 게 뭐냐면 성명서가 자 이제는 학생들을 좀 실력으로 뽑았으면 좋겠다. 그 전까지는 이제 그때 유지 신사라고 했습니다. 유지 신사를 붙였습니다. 신사라는 의미에서 유지 신사들이 다 말을 하고 돈을 내면 입학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의 유산이죠. 일제 강점기에 그렇게 다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해방이 됐으니까 우리는 실력으로 좀 뽑자. 그런 성명서를 내는 거예요. 그 성명서를 내는데 잘 지켜지질 않죠. 왜냐하면 그 유산들이 되고 있으니까. 그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경북고녀라고 그러는데요. 경북여고를 그때 고녀라고 있죠. 경북여고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휴업을 합니다. 동맹휴업을 하는 이유가 교장 선생님이
일제 잔재의 어떤 유산을 너무 강압적으로 스님들에게 시키는 대로 지시를 하고 막 뭐 선생님을 닥달하는 거죠. 학생들을 위해서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또 선생님을 내보내려고 하고 그래서 그 여고생들이 울면서 고소도 하고 일제 잔재를 청산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 능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수업을 하지 않고 동성로에 수업되고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수백 명이 동성로에 진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교장 선생님이 시내에 나갔다가 봉변을 당한 거예요. 그 어떤 그 시내 소위 건달 같은 사람들한테 봉변을 당하니까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일제 잔재 유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선생님을 대접하지 않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나가서 복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업을 안 하고 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학생의 저항 운동들이 계속 몇 명이 이어져 온 부분인데 또 학생들만 그랬느냐 그게 아닌 게 시민들이 부민들이라고 했죠. 부민들이 가장 분노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여론조사를 지금처럼 뭐 전화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편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여론함을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놔둡니다. 그 당시는 대구에서 가장 분야가 역전이니까요. 대구 역전에 여론함을 놔두면 근데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그 당시는 문명률이 한 80% 가까이 됐기 때문에 글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론함에 열 수 없는 한계는 있었지만 그래도 메모를 해서 였는 거예요. 아니면 물어서라도 했는데 근데 이제 여론함을 깨서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숫자는 적은데 가장 크게 이제 여론을 반항을 일으킨 게 일제 경찰의 횡포를 막아달라. 일제 경찰의 행포를 일제 수사, 일제 순사의 관행을 처단해달라. 이런 것들이 가장 여론의 반항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부분들이 막 나온 거죠. 그리고 또 한 축인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론이 이제 제 대구에 제일 먼저 탄생한 언론이 민성일보인데요. 민성일보는 지금의 이제 1945년 그 9월에 민성일보가 창간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진보적인 신문이었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면 한겨레 신문이 좀 진보적이었다 한다면 그게 한 20배, 30배 정도 진보적인 신문이 민성일보입니다. 대구에서 이제 그런 신문이 나왔죠. 그래서 거기는 아예 나올 때부터 일제 청산을 주창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로 이제 그 구독자들이 유료 구독자, 주로 이제 구독자가 학생들, 청년들, 선생님들, 의사들 이런 분들이 유료 구독을 해서 민성일보를 보게 된 이제 그런 부분이 거기는 항상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어쨌든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건국, 독립운동에 대한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시민의 저항 정신, 학생의 어떤 부분들, 언론의 어떤 물론 언론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모여서 어떤 교육이라는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 사회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는 과정들이 물론 10월 항쟁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되면서 이제 2.8의 어떤 같은 물론 교원할 뭐 노조도 있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섞여가면서 이제 2.8의 어떤 그 결실 그 발화가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쭉 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어떤 그 스토리에 학생들이 실제 자발적으로 좀 더 지금의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려면 그런 스토리나 내러티브가 있지 않으면 단순히 그냥 2.8이 이런 게 있었는데 좋은 거였다. 민주화를 요구했다. 이제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그 제가 조금 이제 아까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요. 자, 지금의 2.8이 지금의 있는 형태들은 대부분 제가 이제 생각한 데는 과거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또 기록을 찾는 부분들이고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는 소위 과거를 대한 우리가 보존의 어떤 중요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보다 더 또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게 이 2.8이라는 게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게 그 대구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과연 그걸 시민들이 스스로 느끼는 어떤 금주, 자긍심도 그렇고 와 우리의 운동이라고 느낄 만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게 갑자기 저는 시민들한테 되지 않는다고 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학생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즐거움, 2.8은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야. 몸속에 배이는 2.8이 이런 게 있어. 우리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런 활동들을 해왔구나 하는 게 이제 좀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 조금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박제화되어 있고 딱딱합니다. 하는 일들이 보면 주로 너무 이렇게 일들은 많이 벌어지지만 사실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동원하지 않으면 쉽게 참여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고 너무 또 이게 그 약간의
뭐라 그럽니까? 아는 분들만의 그들만의 리그가 된 듯한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에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 발제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보수성이라는 그 부분을 잠시 이제 집어넣었는데 이 2.8을 시민의 민주운동이라고 그러면서 어떤 상황 따라 조금 나인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토론도 마찬가지고 같이 섞이는 모색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 그 김규 원장님이 그 국보급 기록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셔서 저도 뭐 동의하면서 근데 이제 그 부분 못지않게 뭐 유사한 등재대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대구의 2.28 민주운동이 국보급이 되려면 결국은 시민들이 그걸 느낄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국보급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 근데 아까 제가 들어가서 이야기한 좀 젊은 층들, 젊은 아이들 그런 분들이 그때부터 좀 가깝게 느껴지는 그래서 그런 이제 뭐 2.28 민주운동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뭐 우리 주로 아카이빙 뭐 기록물 이런 굉장히 손에 잡히는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박 교수님이 또 방향을 약간 틀어서 근본적인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뭐 메모를 이렇게 해놔드렸습니다만 우리 2.28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 해석 뭐 그동안에 여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또 기록물로 인정받고 아카이빙도 이루어지고 하는 거지만 역사적 의미 해석이 그동안에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볼 때고 또 그런 의미를 우리가 여러 사람이 쉽게 이해하도록 이제 확산이 됐는가 하는 거는 그죠? 아직 뭐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의미를 해석하는 부분하고 또 확산시키는 부분 또 시민들의 이해와 인식이 충분히 공유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늘 이렇게 한번 짚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또 김태형 센터장님 예 부탁드립니다. 예, 김태형입니다. 앞서 두 분의 발제 잘 들었고요. 특히 한동훈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셨던 그동안의 성과물에 보면 이 60년에서 이 4.19, 2.28에서 4.19까지 이 기록과 관련된 자료, 1차 자료는 상당히 제가 오늘 보니까 상당히 깊게 다양하게 정리가 일단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저는 오랫동안 또 이 보도사진을 해왔었고, 한 30년 이제 매입심사에서 현장 취재를 좀 하다가, 지난해부터는 이 아카이빙 업무를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 아카이빙 업무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데이터 발굴 작업을 했던 게 2.28에서 4.19입니다. 한 3개월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신문사에 과거에 취재했던 기사 사진 데이터를 2.28에서 4.19까지를 이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보자. 현장 다닐 때는 사실 그걸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솔직하게 이 작업만 했습니다. 그래서 60년 2월 27일자부터 60년 4월 27일, 60년 5월 3일까지 4월 27일에 26일에 하야를 발표했죠. 그 5월 초까지 신문 기록과 그 관련 사진을 쭉 찾아보니까 전체 사진이 한 300여 컷이 나와요. 이 대구에서만 취재한 사진. 이 가운데 2.28 관련 사진이 약 한 20여 컷이 20여 장이 있는데 사진입니다. 그때까지는 해도 2.28 관련 필름을 제가 단 한 컷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그동안에 쭉 매년 2.28 관련 사진을 지내 쓰기도 하고 했지만 이번에 정리를 할 때 여기에 제가 기록을 한 게 총 15컷 원본 필름을 15컷을 이번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구에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기록 사진으로 실제로 대구에서 촬영됐구나 라는 걸 좀 찾았는데 아직 찾아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그 경북고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이대호 부위원장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뛰어나오는 이 과정은 언론에서 전혀 몰랐어요. 모든 걸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경고 그 사진반 학생들이 촬영한 거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필름 원본 같은 거라도 찾을 수 있다면 또 찾아야 되겠죠. 그런 추가 작업, 추가 발굴 작업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또 이 과정에 60년 이제 4.19 혁명이 끝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난 뒤에 60년 6월 7월 10일인가요? 2.28에서 3.15, 4.19까지를 총망라해서 승리의 그날이라는 그 사진 화보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건 신문사에서 발간한 게 아니고 신문사 외에 대구 남산동 모 출판사에서 사진 화보집을 발간을 했는데 그 발간한 사진 화보집이 지금 몇 분이 받는 이렇게 지금 현재 대구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신문사에도 그 한 권이 있습니다. 그 한 권이 있는데 이번에 발굴하면서 거기에 실렸던 말하자면 그 책을 편집했던 당시의 원본 사진을 이번에 찾아냈습니다. 그가 원본 사진이 한 70여 장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2.28 관련 사진이 또 한 10장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유출을 해보면 언론사에서 취재한 자료를 가지고 이 책을 출판하는데 출판사는 신문사가 아닙니다. 외부를 통해서 아마 출판을 했지 않았을까. 이 사진의 상당수가 결국은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연세대 학생이 대구 2.28 관련 그 현장 자료 수집차 대구를 방문했었죠. 방문하면서 그 당시 사진 기자 신양국 기자라고 활동을 했었는데 이분 그 정은록도 유필로 썼는 정은록 플러스 그 당시에 수집된 사진을 연세대에 가져가서 훗날 이제 퇴임하면서 아마 연세대 기록관에 기증을 했다 하더라고요. 아마 그 사진들이 지금 연세대 기록관에 갖고 있고 현재 우리 2.28 기념사업회에 쓰고 있는 사진도 거기서 좀 제공을 받았을 거고 물론 우리 신문사 거도 일부 있고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진의 대부분이 거기에 자료가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어쨌든 거기에도 보관되고 있는 건 상당히 기록 사진을 보관을 해온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저희 신문사의 기록이긴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세계유산 기록유산으로 등재된을 계기로 해서 이 자료를 추가 발급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도 좀 생기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저희 신문사뿐만이 아니고 기념사업회를 비롯해서 연구자들이 앞으로 계속 추가 발급을 해야 될 상황이고 더불어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자면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2.28에서 4.19까지의 전체 그림상에서 2.28이 갖는 의미는 단 하루의 그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게 첫 발을 띄고 처음 첫 길을 여는 게 정말로 대단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모험이라면 모험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신문 기록을 보면 학생들은 모든 어떤 그 경찰이나 당국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압박, 그 다음에 어떤 체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각 부모들까지 위협하는 이런 상당히 극한적인 상황을 다 감수를 하고 이걸 행동을 한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게 곧 이 8개 학교, 이 공립학교 학생들이 참여하게 된 그리고 그런 용기를 내게 된 배경에는 앞서도 세미나도 있었죠. 이 선비정신. 그 다음에 이 어떻게 보면 엘리트 학생들이거든요. 경북에서 다 모였는 엘리트 학생들이 모인 이런 학교에서 이런 집단 지성이 발현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하나 좀 제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2.28 같은 경우는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2.28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 보면 2.28은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2.28 학생운동의 출발점과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출발점은 8개 각 학교 일요일 날 여기서부터 거리로 나간다. 거리에 어디로 갈 거냐? 동성로가 목적이 아니고
시내 목적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어디냐? 경북도청이었어요. 경북도청이 그 당시에 경상감령공원 바로 사당 오른편에 있었습니다. 66년 4월 1일까지 거기서 근무를 했죠. 거의 1912년서부터 실제로 경북도청 역할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목적지가 경북도청 도지사한테 항의하러 가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8개 학교들이 거의 다 반월당 밑으로 대구고, 그 다음 경고는 현재 중호맨션 자리죠. 대구여고, 경북여고. 대구여고는 물론 국제보상운동 현재 그 자리였지만, 어쨌든 웬만한 학생들이 이 도청을 가기 위해서는 중앙로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중앙로를 진출한 거거든요. 제일 먼저 나왔던 경고 학생들이 대봉동 청맨션 쪽 경고에서 대구상고 앞을 거쳐서 나오면은 반월당, 거기에서 중앙로로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경북도청까지 갔었고, 대구고 학생들은 오다가 중간에 반월당까지는 나왔어요. 그리고 반월당에서 중앙로에서 막으니까 이 진골목 전동까지 가다가 거기서 많이 좀 체포되고 해산되고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 중앙로라는 의미가 학생들이 여기를 통과해서 도청을 가고, 도청에서 체포력이 떨어지니까 다시 흩어져서 도망 나오고, 이게 대구 중앙로에서 어떤 그 민주적인 거리로 학생들이 뛰쳐나온 첫 번째 상징적인 거리거든요. 저는 이게 시발이 돼서, 여러분들 4.19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서울 쪽 4.19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대구의 4.19도 4월 19일 날 오후 2시에 경북대 학생들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러고서부터 4월 26일까지 모든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 교수,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제일 많이 나온 거리가 중앙로였습니다. 이 중앙로를 통해서 모든 게 민의가 나오고, 여기에서 나와서 다 집결을 해서 총기를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앙로라는 게 사실은 그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일제강점기 1917년에 대구역에서부터 큰 도로를 넓히자 해서 12간 도로, 22m 도로를 만들었죠. 그게 중앙통이었는데 중앙로로 이제 우리는 부르고 있죠. 이 도로를 이 세계유산 등록을 계기로 228로로 좀 변경을 하면 어떨까? 이게 도로명 변경하는 게 절차상 쉽지는 않은데, 장기적으로 변경이라는 과제를 두고 단기적으로는 중앙로 갈로 228로 이렇게 변기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228로라는 걸로 좀 변경하는 방안도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대구시에서 지금 동성로 상권이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아마 내년 초부터 이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일부를 지금 해제를 검토하고 있어요. 중앙내거리에서 대구역 이 구간을 풀어서 승용차도 진입하게 하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자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면 이 대중교통 지구를 해제를 하고 좀 차량 통행을 많이 해서 이 누유를 해서 활성화시키자, 이런 걸 실제로 지금 내년 초부터 아마 시범 사업을 합니다. 이 기회에 제가 볼 때는 중앙로가, 이제 이거는 가정법입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 중앙로를 현재 이 도로를 228로, 중앙로 또는 228로 이렇게 명명을 하고, 국제보상공원이 지금 국제보상 죄송합니다. 그 228이란다. 어딥니까? 중앙공원, 경상감령공원이 지금 옛 쪽으로 복원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복원되면 거기도 옛날 도청 자리라는 표식을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이 중앙로를 주중에는 차량 통행을 하고 주말에는 보행자 전용 거리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성로 상권이 이제 다핵화되어서 각 지역으로 많이 흩어져서 사실 예전처럼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그 도시는 생략이 마련이거든요. 대구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죠. 제일 금사라기 땅에 빈 상가 공식률이 지금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걸 회복하는 길은 사람을 오게 하는 길입니다. 사람을 오게 하는 가장 큰 컨텐츠가 장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광석 거리 뭡니까? 거기 장사 가게 좋다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저는 문화의 힘이라고 보는데, 중앙로를 문화의 힘으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그 출발점은 저는 충분히 이 2.28 학생운동이 처음 출발해서 그때부터 6월 항쟁까지 사실은 중앙로에서 모든 민주적인 담론을 형성했던 현장이거든요. 그 출발점이 2.28이다 해서 그렇게 도로를 좀 바꾸는데 네이밍도 바꾸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경북도청 자리까지 연계해서 하나의 문화 2.28을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대구의 대구 정신을 살리는 문화 콘텐츠로 좀 키워나가면 세계와 못지않게 국내 명소로도 만들 수 있고 대구의 상징적인 어떤 그 정신적인 그 2대 국제보상 운동을 비롯해서 2.28이 대구의 상징적인 그 정신을 상징하는 그런 부심체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앞으로 차제에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우리 박영석 회장님하고 매일신문하고 뭐 앞장서가지고 바꿉시다. 그러면 네, 막연하게 그냥 뭐 중앙로 이름보다는 그저 정체성을 부여하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또 시민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지만, 예, 정말 뭐 여러 가지 아주 폭넓게 이렇게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뭐 건건마다 제가 말 못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마을이든 국가든 간에 뭐 다 그렇습니다만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야기가 있고 또 이야기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 공간의 향기가 이렇게 풍성해지고 매력을 더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대구 같은 경우도 그냥 밋밋한 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희로애락이 더해지면 그 도시가 매력이 더한 거 아닙니까? 대구의 매력이 이제 더 하는 겁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28 세대는 대구에 이야기를 만들어줬어요. 이야기가 청년들의 학생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역사적인 자취를 깊이 남긴 겁니다. 그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뭐 했는 그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긴 건 아니지만 이게 이야기와 역사적인 자취를 분명하게 이제 남긴 거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과장할 필요 없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아이고 뭐 철없는 학생들이 뭐 했던 그 행동 이래가지고 와서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다. 분명히 이거는 도시 이야기고 역사의 자치고 쭉 파고들면은 이게 과장이 만만치가 않은 그런 의미가 있는 아주 역사적인 그 사건이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두 분이 주제 발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토론한 그 내용 참고해가지고 혹시 더 보태거나 뭐 이렇게 첨가할 이야기 있으면 한번 해주시고 플로우에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특별히 질문은 없었기 때문에 굳이 뭐 답변할 건 없는데 우리 박창원 교수님 말씀 중에 제가 느낀 거는 우리 아까 우리 안 박사님 제가 발표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사례가 문체부에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도 있고 정부 중앙정부의 각 부서들이 굉장한 다양한 사업을 너무 만만하게 많이 합니다. 그쪽에서 우리 프로그램만 자꾸 발굴하면은 다양한 부서의 예산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우리 실제로 제가 국채보상 있을 때 그런 예산 발굴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조혜정 선생님은 이제 젊은 사람들과 실제로 교감을 할 수 있고 가족들끼리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데 요즘 전시관 박물관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도서관도 그냥 도서관이 아니라 라키비움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라이브러리, 아카이브, 뮤지엄 이 세 가지 기능이 동시에 갈 수 있는 걸로 하거든요. 그럼 우리 2.28 기념관도 도서관도 있고 지금 기록관도 되고 전시관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들어오면 재밌는 프로그램이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형 선생님은 아주 희망적인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기분 좋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꼭 오늘 주제 발표하면서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나왔지만 최장수 선생님이 우리 2.28은 4.19라든가 다른 데 비해서 고유성이라든가 대체 불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왜냐면 우리 자꾸 4.19에 이번 기록물도 그렇고 제목이 4.19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속성이랄까, 부수성이랄까. 우리는 원조라 그러면서도 별 의미가 안 찾아지니까, 33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까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33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은, 유네스코 산하의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 이거는 미주에 가면 미주 기록유산이 있고, 유럽 가면 유럽 기록유산에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기록유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은 또 소그룹으로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이 있으니까 여기에 등재되더라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관리하게 되고 국보급 예우를 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는 안 할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아니면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고에 보면은 세 번째 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현재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이 6점이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한국의 편액,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만인소, 만인의 청원 만인소, 조선 왕조의 궁중 현판, 그 다음에 군위의 삼국유사. 군위에 가면 삼국유사가 사실 군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잠시 말년에 사셨다 돌아가셨다 정일영 선생님이 그건데, 삼국유사를 끄집어 와가지고 실체도 없는 거를 우리가 등재하게 돼서 군위가 졸지에 세계 기록유산이 된 거거든요.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이 된 거거든요. 삼국유사, 그 다음에 내방가사, 이것도 최근에 됐죠. 그 다음에 태안반도의 불과 이거는 역사가 제일 짧은 겁니다. 우리보다 더 짧습니다. 태안반도 유르피에 극복 기록물. 제가 여기서 삼국유사 기록물하고 태안 유르피에 극복 기록물을 아태 기록물에 등재하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자문을 몇 회에 걸쳐서 했거든요. 자문료를 받고 안 됩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이 팀들이 맨 처음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등재를 하려고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다른 경쟁 작품들이 경제 기록물이 너무 많으니까 워낙 뛰어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시도했다 안 되니까 방향을 아태 기록물로 신청을 하고 이렇게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효과는 권위가 부여하는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고유성이라든가 대체 불가능성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를 만회하는 거는 228 민주운동, 민주학생운동 기록물이라고 해서 제목을 잡아서 아태 기록물로 등재를 하면은 바로 우리 존재감을 찾을 수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세계화할 수 있는, 맨날 4.19, 5.18 따라다니는 기록물이 아니라 아까 5.18 학생, 5.18이 아니고 강주 학생운동이 5.18에 묻혀버리고 존재감이 없어졌다 그랬는데 우리 2.28이 살아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일단 아카이브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빨 연구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이빨 연구를 해서 학술지에 등재되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연구 성과가 좀 상당히 좀 축적된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이고 이것을 이제 하나의 어떤 단행본으로 이렇게 발간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했었는데 2.28 민주운동 기금사업에서 총서를 또 매년 한 번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2.28 민주포럼에 이때 22회차까지 있었던 자료를 총 이제 묶어서 600페이지 이상 되는 책을 총서 3으로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이거는 내년에 이제 총서 4를 할 때 고민해봐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일신문에서 이제 필름이나 사진을 많이 이제 발굴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기존의 2.28 사진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통일할 때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진들이 여기에는 있고 저기에는 없는 사진도 많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를 공식적으로 2.28에서 2.28 관련 사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매일신문사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민주운동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1961년 5월 16일 이후부터 93년 2월까지 대구 지역 민주운동에 대해서 쭉 자료를 모아놨는데 그게 아마 고유성과 관련된 2.28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된 건 아닌데 2.28 연구원에서 연구위원들이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굳이 2.28 민주운동인데 대구 민주운동 전체에 나갈 필요가 있나 이런 의견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 연구인들 의견은 어떠냐면요. 2.28 민주운동이 대구의 시민정신이잖아요. 2대 시민정신인데 대구 2.28 민주운동이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이고 그러면 당연히 대구에서도 최초고 대구에서도 제일 큰 민주운동 단체고 제일 큰 형님인데 나머지 그 이후에 있었던 민주운동을 전체 다를 아우르는 그런 작업을 2.28에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2.28 민주운동이라고 해서 2.28 민주운동과 관련된 그것만 계속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2.28 민주운동이 대구 시민정신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데 다른 민주단체에서 2.28 민주운동 소리를 못한다. 이렇게 되면 2.28 민주운동이 갖고 있는 또 사업회가 갖고 있는 그 위상이 좀 보기 좋지는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28 기념 사업회가 대구 민주화운동의 본산으로 거듭나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대구 2.28 민주운동 기념 사업회에 오면 대구에서 일어났던 그 이후에 모든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중심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계속 지역 민주운동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2.28 관련되는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쪽으로 등재된 걸 기념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거를 계기로 해서 오늘 2.28 민주포럼 진행을 했습니다. 그죠? 발표하신 두 분 수고하셨고 토론하신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거는 여러 차례 이야기 나왔지만 우리 2.28이 단독으로 의미를 인정받은 건 아닙니다. 유네스코로부터. 그죠? 4.19 기록물에 이제 가치적을 해석한 거니까 앞으로 우리가 2.28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을 하고 확산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작업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 국내뿐 아니고 이걸 세계로 확산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오늘 그 포럼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